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26세 청년 재현이 친구들과 함께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재현아, 오늘도 내가 쏜다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술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현은 여유롭게 웃으며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이지. 위스키 2병 더. 그 순간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66세 민호가 빈 지갑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가정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은퇴한 아버지는 현금 인출기가 되었고 자식들은 기생충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두 자녀 재현과 수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심지어 이혼 위자료까지.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이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현은 카드를 휘두르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 완전 호구야. 뭐든 다 해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민호가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려다가 카드가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선자가 무릎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부업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족 어디까지 망가질까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4세 딸 수아는 명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50만 원짜리 립스틱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돈이. 친구의 말에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게는 비책이 있거든. 그날 저녁 수아는 어머니 선자가 복용하는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몰래 가방에 챙겼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약들이었죠. 엄마는 어차피 약 많이 드시니까 며칠 안 드셔도 괜찮을 거야. 수아는 죄책감 없이 중고거래 앱에 약들을 올렸습니다. 한편 재현은 더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2천만 원의 빚을 졌던 것입니다. 형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협박 전화에 재현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2천만 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왜? 묻지 마세요. 어차피 아빠 돈은 다 제 거예요. 상속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재현의 말에 민호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 텐데. 결국 민호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대출을 받아 신용도는 바닥이었지만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선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진짜 죽겠어. 선자는 무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제 혈압약을 찾으려 했지만 없어서 약국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지갑에는 1,000원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3주 후 목요일 오전 선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민호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고 수술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민호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한데. 전화 너머 재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저번에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늙었잖아요. 솔직히 수술해봤자 몇 년 더 사실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제 빚부터 갚아주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괴롭혀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방금 뭐라고 한 건지. 수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힘들어요. 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거든요. 수아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빠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의학기술이 좋잖아요.
어떻게든 살리겠죠. 중환자실 앞 의자에 홀로 앉은 민호.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자녀들은 돈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부성애, 헌신, 사랑.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힘들게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아내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선자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자의 약한 목소리에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정말로 그만하자. 선자의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호는 재현과 수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왜 갑자기 부르세요? 저 바쁘다고 했잖아요. 수아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집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재현이 궁금해했습니다. 원하던 게 이거 아니냐? 민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집문서다. 다 가져라. 남매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재현이 손을 비볐습니다. 그래야죠.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수아도 동의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오늘부로 부모 자식 인연은 끝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수아가 황당해했습니다. 들었잖아. 너희는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다. 집은 가져가 돼.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재현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아빠가 자식을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는데 돈이 아까웠던 자식들,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던 너희들. 그런 자식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부모가 아니라 돈줄로만 봤구나. 민호는 집 매각 계약서를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값은 3억이다. 대출금 2억 5천만 원을 제하면 5천만 원 남는다. 반씩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빠, 설마 진짜로. 가라. 민호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이런 가난한 부모 싫었어요. 돈만 받고 연락 안 할게요. 하지만 그들이 문을 나서며 돌아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민호와 선자는 약속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새 주인이 결정된 집에서 마지막 짐을 빼는 그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재현과 수아는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빠가 진짜로 우리를 버릴 줄은.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며칠 지나면 연락 올 거야. 재현은 자신을 달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진짜로 버려? 그냥 협박이었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부모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2,500만 원은 재현의 도박빚과 수아의 쇼핑몰 창업 비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카드가 막혔어? 수아는 명품 매장에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그럴 리가. 아,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하지만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재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새로운 도박빚까지 지면서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채권자가 재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부모님? 내 부모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번호가 바뀌었던데? 그제서야 재현과 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린 것을.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재현아. 우리 오늘 술 마실 건데 너도 올래?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아, 근데 더치페이야. 괜찮지?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술값을 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 오늘은 좀 바빠서. 그래, 그럼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NS 팔로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명품을 자랑하는 게시물도 올릴 수 없게 되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들 내 옆에 있던 건 아빠 돈 때문이었어? 수아는 텅 빈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현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어느 비 오는 밤, 재현은 불법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자가 하루에 3%라고요?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안 빌리면 말고. 재현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민호와 선자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민호와 선자는 20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어 카페 겸 빵집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 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봐야지. 이제 우리만의 인생이야. 민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손이지만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을 다루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민호의 정직한 빵과 선자의 따뜻한 서비스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죠. 2달 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고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러 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재현은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더 큰 도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 큰 빚뿐이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금의 몇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아는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과거가 허상처럼 느껴졌죠.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의 안부 전화에 수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지내.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수아는 부모님 카페 SNS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야? 사진 속 민호와 선자는 자신들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게 더 행복해 보이네. 그날 밤 재현에게도 똑같은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선자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카페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빵을 나르다가 동작을 멈췄고 선자는 커피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몇 초간 그들을 바라보다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빠. 재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희인 건 모르세요? 손님이시면 주문해 주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발.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 민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선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우리 일터야. 다른 손님들께 피해주지 마. 엄마,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수아가 무릎을 꿇을 듯이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앞치마를 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우리에게는 이곳이 집이에요. 그리고 우릴 현금 인출기로 부른 사람들은 이미 우리 자식이 아니야. 아빠, 그때는 제가 어려서. 어려서?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6살이 어려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도와준다고 한 게 어려서?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가족의 아픈 사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선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는 기회를 생각했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이제 와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게 사랑이야?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깨달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민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순간 재현과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현아, 내가 불법 사채업체에서 돈 빌린 것 알고 있어.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아야, 내가 남의 약을 훔쳐서 판 것도 알고 있고. 아빠, 그건 어떡해. 우리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버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지. 민호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어서. 아빠. 재현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불법 사채업체 이용과 처방약 불법 판매를 신고하는 거야. 아빠, 제발. 저희 자식이잖아요. 민호가 전화를 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지 않아. 자식은 부모가 죽어갈 때 돈을 아끼지 않아. 자식은 부모의 약을 훔쳐서 팔지 않아. 너희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그냥 우리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일 뿐이야. 수아와 재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 민호의 목소리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카페를 나서며 수아가 뒤돌아봤지만 부모는 이미 다른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6개월 후 KBS 9시 뉴스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부부가 새로운 삶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민호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희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카페를 찾는 수많은 손님들과 벽에 걸린 부모는 ATM이 아니다라는 액자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현재 이 카페는 하루 매출 200만 원을 넘나드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곧 두 번째 매장 오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 재현은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체 이용과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부모에게 탄원을 요청했지만 민호와 선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면회 왔다. 재현은 기대에 부풀어 면회실로 갔지만 그곳에는 부모가 아닌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오시나요? 부모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라.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재현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한편 수아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를. 휴대폰으로 부모님 카페 SNS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시는구나. 그날 저녁 수아는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부모님을 ATM으로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이제는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행복하세요. 하지만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각 카페에서는 민호와 선자가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소식 들었어?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어. 민호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재현이는 교도소에 있고 수아는 혼자 힘겹게 살고 있다더라. 마음이 아프긴 해.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맞아. 민호가 벽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는 ATM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해준 건 오히려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여보,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하지 않아? 선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카페 안에는 단골 손님들이 놓고 간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따뜻한 하루였어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민호와 선자는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1년 후, 민호와 선자의 카페는 3호점까지 확장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재현은 출소 후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아는 야간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모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민호와 선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는 영원한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영원한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호와 선자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무한한 의존 또한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과감히 선을 긋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